자식한테 모든 걸 퍼줬는데 정작 노후에 혼자 남겨진 60대, 70대 머리 희긋희긋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지 말걸.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진짜 내 돈인지 아니면 언젠가 자식한테 줄 돈으로 이미 마음속에서 넘겨버린 건지.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꼭 앉아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2억이 넘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 달에만 4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5년이면 2억이 훌쩍 넘어가지요. 그 현실을 모른 채 자식한테 미리 다 내어주고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가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노후를 지켜줄 이야기를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통장을 펼쳐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반드시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에 자식보다 강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리실 수 있어요. 뭔가 세상을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평생 자식 위에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식을 나쁘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식도 사람이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살기가 빠듯한 어른입니다. 그 사람한테 노후를 통째로 맡기는 건 자식한테도 나한테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짐을 내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내 걸 다 내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를 한번 돌아봐요. 자식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보증금, 손주 학원비 줄 때마다 자식이 고마워하고 그 얼굴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내어주다가 어느 날 문득 통장을 열어봤을 때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아파도 병원 가기가 망설여지거든요. 치료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치료비를 쓰면 뒤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 한 번, 검사 한 번, 약값 한 번. 그게 쌓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더 크게 아파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식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그만큼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없으면 냉정해집니다. 자식도 그 안에서 자기 가정을 먼저 챙겨야 하는 어른이에요. 전화가 뜸해지고 방문이 짧아지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말이 늘어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상황 안에 계세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정작 노후에 혼자 남겨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지 말걸.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후회를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63 정옥희 씨 이야기입니다.
오키 씨는 농협 창구 직원으로 25년을 일했고 남편 상만 씨는 작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했어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끼고 모아서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것은 줄여도 자식 것은 안 줄이고, 그렇게 사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을 남편 상만 씨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을 버티다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빈집으로 돌아온 오키 씨는 현관에 놓인 남편의 낡은 슬리퍼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슬리퍼를 치우는데 여드레가 걸렸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진 집은 아무리 손에 익은 집이어도 낯설어집니다. 밥 먹을 때 마주보던 자리가 비어 있고 자다가 옆에 손이 없는 걸 느끼고 아침에 눈 뜨면 커피 내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게 다 슬픔이에요. 얼마 뒤 통장에 사망보험금 2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오키 씨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 한 사람의 인생이 숫자 하나로 남겨진다는 사실이 너무 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 진우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들이 곁에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다 압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요. 사별 후에 누군가 그냥 안아만 줘도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리운 온기인지를요. 그런데 며칠 뒤 진호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다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열더니 업체 매출 그래프를 식탁에 펼쳐놓았어요. 빨간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빚이 1억이 넘어요. 아버님 보험금에서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리되면 꼭 갚을게요. 그리고 수진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오게 될 돈 아닌가요? 그 말이 오키 씨 귀에 박혔어요. 어차피 나중에 온다는 말. 그건 내가 빨리 없어지길 기다린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래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더 해줬어야 했나 싶고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자식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주게 되는 거예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줘 하면서요. 그 무렵 오랜 친구인 68 박복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는 오키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키야, 그 보험금은 법적으로 내 고유 재산이야. 대법원 판례가 있어. 보험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 본인의 재산이야. 자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돈이라고. 그리고 복순 씨가 꺼낸 종이에는 65살 이상 여성의 평균 의료비와 간병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쓰는 의료비 평균이 2억이 훌쩍 넘고 간병인 쓰면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들고 5년이면 2억이 넘는다고. 오키 씨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2억 2천이 많은 돈인 줄 알았는데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었어요. 복순 씨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키야,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 말이 오키 씨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후 오키 씨는 진호를 불러 식탁에 종이를 펼쳤어요. 진호야, 엄마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하고 그 시간에 들어갈 돈을 계산한 거야. 한번 같이 보자. 진호는 종이를 보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그날 모자는 오랜만에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진호가 돌아가면서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태준이 데리고 올게요. 오키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오키 씨는 동네 복지관에 요가를 등록했어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는 망설임 없이 치료비를 냈습니다. 카드를 내미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자 태준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던 날 백화점에서 학용품 세트를 사들고 갔습니다. 태준이가 할머니 최고 하며 달려와 안겼어요. 진호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키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식한테 큰 돈을 미리 주는 것보다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할머니가 훨씬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만이 끝까지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낯설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으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아끼지 않았고 그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번 멈춰 서겠습니다. 오키 씨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돈이 부족했을 때가 아니에요.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였습니다. 사별 후 몇 달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슬픔에 잠긴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 시기에 누군가 큰 결정을 권하면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냥 넘어가게 돼요.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분들이라 내 감정보다 상대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마음이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가장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중요한 돈의 흐름은 최소 6개월은 그대로 두세요. 그것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한테 미리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 오해예요.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대로 합산됩니다. 절세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미리 줍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힘드니까 내가 어차피 쓸 돈도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 마음이 나중에 내 노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인색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요. 우리 세대는 인생의 전반부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요. 노후는 자식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자식 걱정으로만 채우면 융이 말한 인생 후반부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죄책감을 활용한 요청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내 탓인 것 같거든요. 내가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자식 스스로의 인생입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데서 온다고요. 이 말을 노후에 대입해 보면요.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잘 챙기고 내 하루를 건강하게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데서 옵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셔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남은 시간을 자식 걱정으로만 채운다면 세네카가 말한 그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진짜로 사는 방법이에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결국 가장 자식을 위한 부모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은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아프고 돈이 없으면 자식은 자기 삶을 살면서도 늘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어느 쪽이 자식을 더 위하는 일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튼튼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든든해야 해요.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후의 돈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아프면 망설임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 쥐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에요. 그 돈을 미리 다 내어주면 그 모든 것을 함께 잃게 됩니다. 자유도, 용기도, 따뜻함도요. 그래서 노후의 돈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해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고요. 자식의 사업이 잘 될지,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질지, 손주가 좋은 학교에 갈지,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몸을 지키는 것, 내 돈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곳은 바로 거기에요. 자식 걱정에 쓰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맞아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노후를 바꾸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하나가 노후를 바꿉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지만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왼쪽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적어보세요. 통장 잔액, 부동산, 연금, 적금,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앞으로 필요한 것을 적어보세요. 한 달 생활비, 의료비, 혹시 모를 간병비까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어르신의 한 해 평균 의료비가 5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 달에만 400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해요. 이 숫자를 모르고 있으면 내 돈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 종이 한 장을 써보세요. 그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연금이에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집을 팔기는 싫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더 싫고 그 사이에서 매달 쪼들리며 사시는 분들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예요. 집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65살에 시세 3억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매달 7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받는 금액도 달라져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 한 통이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끝까지 지키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가 훨씬 당당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이 의료비예요. 그리고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지금 몸을 챙겨야 해요.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면 충분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 아파트 계단을 한층 더 걷는 것, 그것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몸이 아파도 참는데 익숙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허리가 뻐근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나중에 더 큰 돈을 쓰게 만들어요. 작은 통증일 때 병원에 가는 것이 훨씬 적게 듭니다. 내 몸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 검진만 받아도 큰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아끼는 것이 내 돈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관계 이야기를 드릴게요. 노후의 돈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 훨씬 빠르게 나빠진다고 해요.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관계를 가꾸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요가도 좋고 노래 교실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앞서 오키에 씨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자식한테 큰 돈을 미리 주는 것보다 작은 정성으로 자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듭니다. 손주 생일에 케이크 하나 들고 찾아가는 것, 자식 집 근처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하나 사들고 가는 것, 명절이 아니어도 이유 없이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끊기면 함께 끊어져요. 하지만 정성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큰 돈을 받은 자식은 석 달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엄마가 직접 싸온 된장찌개는 10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관계는 바로 그 관계예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요.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써왔어요. 밥을 굶어도 자식 밥은 챙겼고 옷 한 벌 사기 아까워도 자식 옷은 샀습니다.
그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목적이 될 차례입니다. 내 건강, 내 행복, 내 하루가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칸트가 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우리는 그 존엄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세대 모두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든든하고,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고, 지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통장을 열어보는 것도 좋고,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는 것도 좋고, 오래 연락 못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가 시작되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돈과 지금 당장 통장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